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학교와 폭력, 사실 이 두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주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이 청소년 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김소라 전북지부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저는 살짝 생경하게 다가오는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네네. 만들어진 순수 자원봉사형 단체라고요. 예.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예, 순수 민간 단체인데요. 처음에 생긴 건 2010년 12월 그 서울협회가 본격적으로 생겼고요. 예. 저희 전북 지부는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지부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그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들 유니코바 봉사단, 고등학생들을 또 중심으로 한 하이코바 봉사단,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 그 봉사팀들이 해가지고 네.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에 힘쓰는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평생 어떤 범죄 그 그렇죠. 피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고 우울증, 그렇죠. 외상후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제 크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시스템 자체 국가적으로는 잘 돼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우선 보호는 국가가 하는 역할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말하는 것이고 지원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반 민간 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의 영역에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 피해자를 돕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회를 선포하면서 기존의 그 경찰들이 피해자들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 그다음에 이제 범인을 검거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후에는 피해자 지원까지 같이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2016년, 17년에 이르러서는 법무부, 국가의 그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도. 그렇죠. 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 청소년들을 볼 때 유독 청소년한테만큼은 좀 너그러운 게 이 친구들이 가해자니 피해자니 따로 구분을 짓다는 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가해 청소년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에 보면 우리 사회가 또 그 친구한테 가해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저희가 선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김영진 국회의원이 말씀하셔서 했던 그 사랑의 교실이란 프로그램인데 실제 여기에 온 아이들을 보면 이제 경범죄, 그다음 촉법 소년들인데 거기서는 많이 논란이 됐지만 그게 또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 시간이 좀 짧고 기타의 부분들이 조금 여건이 넉넉하진 않지만 나름 그 안에서 상당히 재범률도 낮추고 있고요. 경찰분들께서 직접 아이들을 데려오고 또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씩 웃으면서 선생님 다음번에 올 때는 저도 봉사하러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또 저희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갈 때가. 네네. 네. 이번 모두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결국 이제 투신 자살을 선택했는데 네네. 한편으로는 글쎄요, 학교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이왕이면 뭐 이민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하고 나서 제가 그 어느 자료를 보니까 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자살을 택할 확률이 다른 아이들보다 3배 정도가 더 높다는 그런 또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특성상 예민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들을 주로 많이 선택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얼만큼 옮기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 돼서 참 우리 모두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가슴 아프죠. 네. 그런데 학교 폭력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결과가 초래됐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본인 아니고서는 정말 모르거든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이 친구가 누군가한테 같이 공감을 하고 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옆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게 친구이든지 또는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또 다른 지역사회의 누군가든지 그런 사회적 지지망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줬으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깝게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아파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했는지 부모로서 친구로서 이런 계기로 다시 한번 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그것들을 안고 가야 될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폭력 수준이라는 게요,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여중생 부산에서 있었던 그 네. 사진이 돌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봐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이건 뭐 그렇죠. 폭력의 어떤 예. 그 잔혹함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섬뜩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때도 물론 학교 다닐 때 심자랑하고 네. 아이들 괴롭히고 이런 학생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너무 잔혹하게 청소년 폭력이 이루어지는 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해자들 또 선도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청소년들이 그 잔인하게 이렇게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많다기보다는 그만큼 우선은 이 사회의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우리가 대중매체에 노출되었고요. 과거에도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간혹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단순하게 한 가지의 요인으로 찾기보다는 다양한 쪽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의 통제력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회 통제력 기능들이 제대로 된다면 또는 비공식적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사 이제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거의 뭐 한 네. 30만 명 가깝게 지금 소년법 개정 폐지에 대해서 청원 서명 운동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년법이 어떻게 범주가 되고 있고 어떻게 예. 지금 원하는지 개정을 한다면 개정은 가능한 것인지 예. 만 지금 14세로 돼 있죠. 네네. 네. 그 적용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지금 무슨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건 당연히 이제 많이들 공감하는 거고요. 개정에 나와서 이제 폐지까지도 언급되는데 우선 이제 개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빌리자면 현재도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그렇게 뭐 취약하거나 잘못된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법이 얼만큼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범죄를 좀 나누어 생각해서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적용시킬 때 그 특별법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력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법을 적용하여서 조금 더 제대로 된 그런 법의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어 자체도 지금 좀 어렵기는 해요. 촉법 소년, 네. 범죄 소년, 우범, 우범.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어떻게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범 소년은 우리가 이제 걱정할 때 우려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1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데요. 예. 그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되는 거죠. 집단으로 모여서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어유 저 녀석들 봐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직접적인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려만 하는 경우. 그래서 형사처분 대상도 아니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촉법소년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 처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촉법소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심한 게 범죄소년인데 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해도 크게 그 징계를 받는 그 중범죄입니다. 강도, 살인, 강간, 폭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법을 지금 개정하자고 자꾸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게 예. 바로 이런 범죄 소년들 때문인데 우리가 혼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청소년 비행하고 소년범들이에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은 어른들 우려 속에 했던 그런 비행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지휘 비행이라는 것. 어른들이 하면은 괜찮은데 학생들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 흡연이라든지, 예, 음주, 예,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얼마든지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범죄 소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화두에 올리고 있는 이런 중범죄에 관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죠. 예. 만 14세면은 지금 학교로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네. 갈수록 이제 그 우리 식생활도 바뀌고 하면서 그렇죠.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몸집 자체도 이제 상당히 네.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낮추면은 한두 살을 더 낮추겠다는 건지 지금 여론은 그렇게 일고 있는데. 네. 예.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가장 우려되는 게 나이를 낮추면서는 예.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 이 친구들이 가장 이제 범죄를 모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성상. 그래서 똑같이 배워오고, 예, 실제 그래서 뭐, 거기가 학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기관들의 형사사법 집행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저연령인데 뭔가 이렇게 아직은 좀 플렉서블하게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예. 않은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렸을 때부터 낙인감이 생기고 배워올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거에 대한 또 부작용도 많이 지금 해외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회가 발달되고 우리 한국 사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 분명히 한 사실인데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 생각에 네. 형벌이 가혹해지면 네. 그 아이들이 그 잔혹한 어떤 뭐 범죄에 가까운 그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에서도 그렇고 예. 엄벌화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사례나 논문이나 연구들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엄벌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치와 윤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좋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게 바람직하고 우리가 그 좋다고 믿는 신념 같은 거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치인데 예. 윤리라는 것은 반면 어떤 것에 있어서 행동의 규제를 하고 이게 옳은지 낮지만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윤리인데 지금 바로 우리가 기존의 소년법이 있었던 경우도 바로 우리 가치 청소년들을 아직 보호해야 되고 선도를 하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잘 복귀할 수 있어 이런 가치를 믿다가 사회 현상이 바뀌고 지금처럼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 윤리의 기준이 더 강화된 거죠. 이건 제대로 판단해야 돼.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해서 예.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소년법 폐지보다는 네네. 개정을 통해서라도 네. 좀 학교 폭력 문제를 좀 없애보자 이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안이 네. 필요하겠지만 네. 미국의 사례도 와 닿더라고요. 어떤 네. 그 촉법 소년일지라도 네. 범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네. 달리 적용하는 이를테면 네. 살인죄라든지 네네. 성범죄라든지 네. 이런 성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또 다른 예외 조항을 뒀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대표적으로 외국의 진짜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예. 영국 같은 경우도 1990년대부터 그 이제 경제난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청년들이 많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 이제 총리가 범죄 무질서법,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것을 선포하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소년범들이 굉장히 갑자기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가가 대응을 한다고 해서 예, 영 오펜딩 팀스라고 해서 소년범 대응팀을 이제 구성하게 됐지요. 그래서 소년범 대응팀 하면 왠지 좀 강하고 세게 나갈 것 같은 그린 이미지인데 이제 그게 아니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 사건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끌어내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네. 거기는 경찰도 포함되고 보호관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전문 이제 기관에 여러 가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사건 초기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법원 이후 단계까지 어떠한 시스템으로 쭉 이제 작동을 해서 잘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예. 그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투입하고 실행하고 이제 감독하는 역할들 예, 그런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라든지 그렇게 열리고 예, 예. 있죠. 예. 선생님과 뭐 상담교사, 학부모 그렇죠. 대표해서. 예,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도 그 전북지방경찰청에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전문 인력도 수급도 예, 예, 예. 원활치 않을 것이고요. 예, 예. 네. 또 게다가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자치위원회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또 많더라고요. 양측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학부모 입장과 학생 입장, 그다음에 학교 측의 입장, 그다음에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모두 이제 제각각 각자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잘 그 시스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되고 특히 관련 기관인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일반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진행 절차, 방법, 그다음에 사후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통보해서 먼저 그런 것들이 그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라 전북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 청소년이라든지 피해 네. 청소년들 다 상담을 하고 또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선입견은 네. 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선 가정이나 좀 네네. 가정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를 또 아이들한테 푸는 경향이 저희 네. 때는 좀 그런 선입견을 갖을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 한 사람의 아이가 성장이 되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가정이 상당히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되고 그래서 한 아이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가정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그 아이가 속한 지역사회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금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학교에서는 우선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그 선생님들의 교권과 또 우리 학생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우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 청소년들이 비행을 행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자기 통제력인데 이러한 통제력들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그래서 비단 이런 문제를 특정 어떤 기관의 또는 어떤 한 곳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제 보듬고 감싸는 큰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란 말씀이시네요. 네네. 꼭 조선가정, 뭐 결손가정 아닌 그럼요. 학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도 그럼요. 그 가해자가 특징이 되고. 보면은 그 의외로 고학력화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또 가해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선가정이나 네. 한부모 가정 이런 가정 아이들도 물론 좀 힘들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국가에서 지원 시스템을 참 잘해서 이 친구들도 크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회적 낙인감이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이 비행을 하기도 하지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 네. 우리가 그런 인식부터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또 예.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소년범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이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또 이 친구들의 특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가해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가 공격성이 우선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얼만큼 이거 허용하는 자세가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폭력을 얼만큼 묵인하고 용인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가 얼만큼 피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경범죄 경험이 있는지.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중에 이제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가 다시 가해자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하면서 네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또 게임상에서는 죽이고 그렇죠. 막 피를 보게 되고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예.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우발성으로 이렇게 이런 그럼요. 것들을 우려하는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 조금 이게 너무 극적인 비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연쇄살인범들의 그 뇌를 보면 특정 부분이 전두엽 쪽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고 손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실제 인터넷 중독된 그 과몰입된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 결과 그쪽도 뇌에 계속 그쪽 부분만 지나치게 과몰입하면 뇌에 그런 기능들이 이상이 온다는 많은 연구들이 지금 있거든요. 인터넷 가상 현실을 또 현실하고 그렇죠. 실제 미국에서는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이것들이 인터넷상에서 그 발생하는 것들하고 거의 네. 많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이 가히 오래 하다 보면 청소년들에게 그렇죠. 좋은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그럴 않을 수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피해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기가 더 편했던 게 가해자도 상담을 하셨고 우리 네. 전국지부장께서 또 피해자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움을 얻었는데 네. 준비하신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학교 네. 폭력과 관련돼서요. 네. 학교 폭력을 포함한 그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기타 범죄들을 이제 예방하는 사례가 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시카고 프로젝트라고 시카고 지역에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것들이 이제 사회가 어떤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지역 사회가 얼만큼 참여하느냐. 비공식적 통제를 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거기에는 꼭 그 경찰이라든지 해당 관련 그 담당자가 아닐까. 우리 지역사회에 속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방범 경찰이라든지 또 우리 이웃 주민들 흔히 우리가 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한 번 깨진 유리창에는 계속 그 예를 들어서 동네 공원에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누군가 타이어를 펑크를 내고 또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그쪽은 어느새 이제 그 차로 인해서 우범 지역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 이웃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남의 일 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조금씩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린 지역사회의 그 다양한 우리 이웃들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통제의 역할들을 조금씩 노력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스스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학교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네. 아이들은 시그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이제 부모가 눈치를 채고 상담을 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부모의 역할은 이제 대표적으로 중화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비행을 하고 폭력을 할 때는 그것을 보고 허용하는 태도가 바로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것 봐라.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화나면 나 때리던데. 또는 집안에서도 그 주거 폭력을 지켜본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이 행동이 나쁜지는 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또는 가깝게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우리 가족들인데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태도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 역시 그런 것들을 사회화시켜서 이제 이런 게 범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부모들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부모 관리 프로그램도 많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럴 경우에 자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전문적인 상담 기관을 찾아서 먼저 네.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교에서의 폭력이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보이는데 예. 피해 학생들 네. 따뜻하게 어떤 이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곳 누군가가 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앞으로도 또 범죄 피해자라든지 또 이런 폭력 피해자들의 좀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길죠. 이 기간만큼은 아이들 공부 스트레스 정말 주지 마시고요. 대화 좀 많이 하시고 공통적인 취미거리 찾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족 단위로 볼링장 많이 가더라고요. 시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